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네스터입니다. 오늘은 지휘 파트 같이 공부할 거고요. 리더십과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이 주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리더가 있으세요? 연예인이나. 그런 좋은 리더들은 보면은요, 대부분 스스로 노력해서 현재의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열망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리더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멀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먹이사슬 최상위권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신규 간호사가 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 공부하는 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는 그 조직사회에서 각자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리더가 되어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될 때 그 조직사회에서 조금 더 만족스럽고 자존감이 성취되면서 자아실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휘 파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 리더는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구성원들을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론을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론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집에서는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론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 파고드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속한 여러 이론들에 대해서 한 문제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출제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중요한 거 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아마 낼 것입니다. 내시겠죠? 이제까지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챕터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한 문제씩 5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해 2022년에는 여기에서 4문제 나왔어요. 갈등과 스트레스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동기부여 외에도 여러 사람이랑 함께 일하다 보니까 의사소통하는 거 중요하겠다. 그죠? 그리고 리더도 리더십 발휘하려면 구성원들에게 말을 잘해야지 리더로서의 권한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하는 거, 그리고 주장행동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일 때가 많죠. 신규 간호사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세울 권리가 있다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내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단 그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집에 가서 끙끙 앓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분하다 이런 일도 없어야 되고요. 내가 그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막 과하게 화를 낸다든지 감정 표현을 과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내 권리를 얘기하는 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주장 행동이고 어설티브니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고요.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조정하고 협력하는 거 알아야겠다. 그죠? 우리가 조직생활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배워볼 거고, 갈등과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일어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지? 이거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적 갈등, 외적 갈등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리더십.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이론은 좀 비교적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이 개발된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리더십의 유형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리더십이라고 하면 굉장히 리더십 유형이 많아요. 어센틱 리더십, 슈퍼 리더십, 방금 제가 얘기한 셀프 리더십 등등 다양한 리더십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대표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성 이론이에요. 특성 이론에서는 제일 처음 개발된 연구한 이론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리더든 훌륭한 리더라고 보여지는 사람은 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후천적으로 학습이 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리더들의 특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특성이 있지,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 거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와 리더가 아닌 자들을 구별해 가면서 특성을 비교하는 거죠.
키가 커요. 외모가 훌륭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요. 성격이 좋아요. 지능이 높아요.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들이 뛰어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능력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서 특성 짓는 것. 이게 특성 이론이에요. 한계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뭐 얼굴도 잘나, 키도 커, 목소리도 커, 그리고 뭐 성격도 좋아, 그 와중에 뭐 말도 잘해, 뭐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조직에 들어가서 리더로서 활동하기에는 그 사람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리더의 중요한 이런 특성들은 시간이 변하면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훌륭했던 리더가 오늘날에 와서는 훌륭하지 않은 리더의 특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특성은 시간이 변하면서 변화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특성이라는 것은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후천적으로도 우리가 학습에 의해서 개발될 수가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의 특성을 이제 이해해보고 그러면 이 리더의 특성을 훈련시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행동이론, 이 이후에 개발된 행동이론에서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리더들의 행동을 이해를 하고 그 행동 특성을 훈련하여서 그러면 구성원들도 리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전제를 하고 연구가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특성이론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될 사람은 리더는 선천적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이 특성은 개발될 수 없다라고 보는 리더십의 이론은 뭐예요? 특성이론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특성이론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이론 가보도록 할게요. 특성이론에 따라서는 그런 특성을 가진 리더를 선발해야 됐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 충원이 어려워졌고 그 리더의 특성도 변화되더라 라는 한계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훌륭한 리더로 보이는 이런 자들의 행동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훈련시키면 더 좋은 리더가 양성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리더가 구성원에게 취하는 그런 행동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레빈이라는 이 학자는 1930년대에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사회적 수준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10살 소년들을 모아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모읍니다.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을 3가지 유형으로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리더십 유형에 이 소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 연구합니다. 권위형, 전제형이라 불리는 이 리더십 유형이 뭔지 알아야겠다. 그죠? 이 리더십 유형을 발휘할 때는 굉장히 명령적인 오조, 권위적인 그런 오조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의 결정은 이 리더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아요. 리더만이 어떤 걸 결정할 수 있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칭찬이나 비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전체가 있을 때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라는 거, 민주적인 거, 우리라는 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토의하도록 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우리 조직의 일원이야. 너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이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방위명의 리더십은 전부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결정하도록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리더가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다. 그죠? 결과는 어떻게 났을까요? 어디서 생산성이 가장 높았을까요? 우리가 결국은 조직이 모여서 일하는 거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조직 목표 달성이라는 거는 생산성입니다. 그 생산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리더십 누구냐라고 봤더니 생산성에서는 자유방위명이 가장 낮았고요. 전제형, 민주형 모두 높았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높다라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전제형 리더십에서의 그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구성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내가 일하는 기계로 취급받는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민주형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좋았어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민주형이었고요. 자유방위명일 때에는 오히려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은 민주형 리더십일 때 구성원이 만족을 하면서 생산성도 높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각각의 리더십이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봐야 되겠다. 그죠? 먼저 전제형의 리더십은 굉장히 명령적이고 권위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심적이에요.
구성원 개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 대인관계 중요하기보다는 업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유형이 전재형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이런 리더십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어요. 위기 발생 시 혹은 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급박한 상황일 때 혹은 재난이 발생했다. 이럴 때에는 전재형 리더십이 가장 옳을 수가 있습니다. 19년도에 전재형 리더십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심장마비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시간에 쫓기는 업무를 완수해야 될 때는 어떤 리더십 유형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급해 죽겠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토의해보자, 회의해보자. 니네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건 다 아닌 거예요. 그죠?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야지 짧은 시간 내에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위기 발생할 때 어떤 시간에 쫓길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유용한 리더십의 유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에선 아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형 리더십은 우리 모여서 함께 의논해보고 결정해보자 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을 그 집단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은 성장할 수가 있고요. 자율성이 촉진되는 거죠. 자유방임형 리더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고요. 그 집단에게 모든 자유를 허용하는 거다. 그죠? 자유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때 장점은 자기주도적인 상황에서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 구성원이 어떤 구성원이냐에 따라서 자유방임형 리더가 가장 생산성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동기도 충만하고 굉장히 지능도 높고 훌륭한 그런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집단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보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서 창의성을 가지고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맞게 이런 자유방임형 리더십도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행동이론에서는 그런 상황을 구분하기보다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 보편적으로 가장 훌륭한 리더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를 연구한 이론이에요. 여기에서는 누구야? 여기에서는 민주형 리더십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음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배려, 구조주도 리더십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에서는 뭘 연구를 했냐면 이런 전제가 있어요. 이 행동을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리더의 행동에 이 두 가지 배려주도 리더십이다, 구조주도 리더십이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을 알게 되었고 이 두 가지의 리더십 유형들은 별개의 연속체에 존재하더라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X축이 있다 그죠? X축에는 구조주도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하였고 Y축으로 갈수록 배려 중심의 배려 주도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리더십 유형이냐면 저배려, 저구조, 저배려, 고구조, 그리고 저구조, 고배려, 그리고 고배려, 고구조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려 중심의 리더십을 잘 하는 사람들 을 봤더니 구성원들의 이직률도 줄었고 결근율도 낮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고구조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인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생산성이 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을 제시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은 고구조, 일의 구조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시 여기는 여기에 속한 리더십의 유형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려주도 뭐고 구조주도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주도라는 거는 구성원들에게 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배려를 하는 거죠. 배려라는 거는 남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정, 상호 신뢰, 존경, 온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많을 때 배려 주도의 리더십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 주도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일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속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 그런 구조들, 그리고 직무 수행 절차도 구조죠. 그리고 명령 보고하는 경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고 명령을 내리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하고 주도하는 그런 행위를 위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이 구조주도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편적인 리더십, 가장 좋은 리더의 행동은 뭐야? 라는 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구조, 고배려의 리더십이 가장 훌륭하고 이상적이다 볼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관리 격자 이론 보겠습니다.
이 방금 봤던 여러분들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배려 구조주도 리더십 유형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론에서 발전된 이론이 관리격자 이론이에요.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 모델을 기초로 리더의 행동의 유형을 조금 더 구체화하였어요. 근데 말이 조금 바뀝니다.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조금 전에는 배려 구조주도였잖아요. 용어를 바꿔서 배려라는 것을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았어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구조주도는 이렇게 X축으로 2대 생산에 대한 관심으로 봤어요. 생산에 대한 관심, 생산. 네, 이렇게 X축, Y축을 구분하였고요. 우리 그전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리더십 유형을 살펴봤다, 그죠? 여기에서는 행동 유형을 조금 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9개를 그어요. 이렇게 쭉 끊습니다. 그러면 Y축도 쭉 그어요. 9개 선이면은 몇 포인트가 나오게 되냐면은 결국은 81개의 리더십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차원을 9등분하다 보니까 81개의 리더십 유형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블레이크와 뮤튼이 제시한 대표적인 5가지 리더십 유형을 봅니다. 자, 1.1포인트, 가장 아래에 있는 1.1포인트는 생산에 대한 관심도 낮고 인간에 대한 관심도 낮아요. 우리 무관심형이라고 합니다. 무관심형은 직분 유지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가장 높은 거 볼까요? 생산에 대한 관심도 많아. 나는 인간에 대한 관심도 많지. 라고 생각하는 유형은 팀형이라고 보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도 중요시 여기고 공동체 의식도 중요시 여기고 이런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생산에 대한 관심은 적고 인간에 대한 관심도 많은 유형이 있겠다, 그죠? 이거는 1.9형, 친목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일에 대한 생산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 대한 관심은 많기 때문에 인기만 많아. 일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분위기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인기형의 리더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완전 반대. 생산에 대한 관심 엄청 많은데 인간에 대한 관심은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목적 달성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구성원들을 그냥 일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독재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리더십은 중간이에요. 이렇게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타협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도 너무 많이 우리가 없는 걸 끌어내서 할 필요 없는 거, 잠재력까지 끌어내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적당히 하기 위한 인간관계 최소한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협형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이겠어요? 네, 9.9 팀형이 되겠습니다. 팀형의 리더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블레이크와 뮤튼의 관리격자 이론 얘기하면서 리더십 유형 물어보는데 인간과 생산성의 관심 모두 높고 공동 목표 좋아하고 상호 의존 관계 중요하고 강조하고 이런 리더십 유형 물어본다면 팀형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팀형이 9.9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황 이론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리더십의 어떤 행동이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인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행동 이론이었다, 그죠? 리더가 구성원에게 하는 행동을 연구한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보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정해놓고 이런 행위를 훈련할 수 있다라는 것, 실무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이상적인 훌륭한 보편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장 좋은 리더라는 것은 있고 거기에 맞게끔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효과성, 생산성은 증대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후반부터 이런 상황 이론들, 상황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시하려는 그런 연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 적합 이론,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에서 이제 20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적합 이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피들러는 상황이라는 게 있고 이 상황을 바뀌게 하는 거는 3가지 변수, 상황 변수 3가지를 두었습니다. 이 3가지 상황 변수에 따라서 그 상황이라는 거는 호의 정도가 8단계로 구분이 돼요. 가장 유리한, 가장 호의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가장 불리한, 호의성이 가장 낮은 단계도 있고 그 안에 단계들도 있는 거죠. 8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호의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리더의 유형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리더의 유형이지? 라는 것은 LPC 점수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LPC 점수로 측정을 하는 것은 리더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상황 변수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에서 상황 변수 물어보고 있는데 LPC 점수 어쩌고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LPC 점수는 리더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이 L이 리스트지 뭐 리더의 약자는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도 그냥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 LPC라는 거는 리더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LPC 점수를 내가 측정을 해봤더니 낮게 나왔어. 점수가 낮았다? 그러면 과업지향적인 리더의 유형이고요. 높게 나왔다? 그럼 관계지향적인 리더예요. 이 LPC 점수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다, 그죠? 낮으면 과업지향적, 높으면 관계지향적인 리더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더의 유형은 상황에 적합할 때 효과성이 좋고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효과성은 낮게 되는 이론이 바로 상황 적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의성 정도 8단계를 구분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낮은 단계나 가장 높은 단계에 있을 때에는 과업지향적인 리더십의 유형일 때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호의성이 중간 단계일 때는 관계지향적인 리더십의 유형이 생산성이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직업 상황 변수에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직위 권한이 있어요. 코로나19 관련된 신규 부서가 개설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더도 여기에는 처음 오게 되고요. 구성원들도 각 부서에서 각출되어서 처음 오게 됩니다. 처음 본 얼굴들이 이렇게 모여서 코로나19 환자를 간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는 굉장히 미약하죠. 안 좋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아직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 안 좋아요. 그리고 과업 구조도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서 처음 왔기 때문에 일의 구조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직위 권한은 당연히 구성원 간의 관계가 작기 때문에 직위 권한도 낮을 수밖에 없다. 그죠? 직위 권한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런 권한도 아직은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에는 우리가 관계지향적인 리더십보다는 과업지향적인 리더십을 했을 때 생산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 부서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은 해야 돼요. 코로나19 환자는 있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일단 친목 도모해보자. 그래서 너는 뭘 좋아해? 이런 것보다는 과업지향적 쪽으로 나는 이거 할게, 너는 이거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 생산성이 가장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피들러 상황 적합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셔야 되는 거냐면은 일단 상황 변수가 있고 그 리더의 유형은 각각 구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피들러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조건, 상황이라는 것에 가장 적합한 리더를 선발하여서 배치하도록 하였어요. 혹은 리더의 특성에 맞게 리더가 점수로 측정해 보니까 과업지향적이야. 점수가 낮아. 과업지향적인 리더십이라면은 상황 변수를 아주 좋게 하거나 아주 나쁘게 하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리더의 적합한 유형은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더라. 리더의 유형이라는 것은 LPC 점수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낮을 때 과업지향적, 높을 때 관계지향적이다. 그리고 상황 변수라는 거는 세 가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리더의 직위 권한, 그리고 과업 구조. 요 세 가지의 그 상황에 따라서 호의 정도가 달라지더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상황 이론,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우스 경로 목표 이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입니다. 하우스의 경로 목표도 이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의 유형을 발휘해야 된다.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지?를 봤더니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리더의 유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동기부여되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이 동기부여 이론 중에 기대 이론이 있거든요. 기대 이론에 보시면은 구성원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 성과는 내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보상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사용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열심히 일하더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것들이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리더가 될 때 동기부여돼서 일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구성원의 특성이라든지 환경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는 것에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야 선택을 하겠다, 그죠? 지시적 리더십 보겠습니다. 지시적인 리더십은 훈련과 준비가 미흡하고 다소 업무가 모호한 직원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준비라든지 훈련이라는 건지 이런 것도 다 미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표준을 제시해주고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공해주고 뭐 해야 될지 그냥 지시하는 거예요.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이거 하면은 나는 결국은 일을 잘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것들 얻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동기부여 되더라 라는 겁니다. 지원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 가장 유용하냐면 우리 관료주의 집단 있죠. 공무원 대표적으로. 그래서 권한 체계가 명확하고 이런 관료적인 집단, 일상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이런 집단에서는 그 리더가 구성원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 복지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면은 이 아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원하는 거, 뭐 관심이라든지 복지, 욕구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줌으로 인해서 동기부여시켜줘야 되는 리더십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참여적 리더십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일을 어느 정도는 해요. 하는데 과업 구조가 낮아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리더십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참여해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리더십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취지향적인 리더십의 유형은 그 구성원들이 과업의 경험이라든지 일은 잘하는데 자기의 영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리더십의 유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스스로가 잠재력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리더는 도전적인 작업 목표를 설정해주고 성과를 좀 강조해주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높은 기대감을 심어주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대해주는 그런 리더십의 유형이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나오는 이 4가지의 리더십 유형,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의 리더십 유형,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 유형이 있고 이런 리더십은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리더십을 선택해서 리더는 활용할 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부하에게 진실한 관심을 보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단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리더십의 유형은 뭐죠? 이 중에서 그런 거를 노력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리더십의 유형은 지원적 리더십이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보시면 상황을 제시해요. 과업과 구성원에 대한 상황을 제시하는데 과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구조적이래요. 반복적이래요. 스트레스를 유발한대요. 근데 구성원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소속 욕구나 존경 욕구는 강하대요. 이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효과가 높은가 라고 볼 때 누구겠어요? 구조적인 업무, 반복적인 업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료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권한관계가 명확한 관료적인 그런 사회에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내가 뭐 해야 될지는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해결해주지 않아도 돼요. 지시적인 리더십은 필요 없어. 근데 필요 없고 여기에서는 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원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죠? 답은 또 여기에서도 지원적인 리더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론에서의 하우스 경로목표 이론 보고 있고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십 유형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 대응 리더십 이론을 보겠습니다. 상황에 대응하는 리더십 유형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2016년 그리고 22년도 올해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유형도 보시면은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떠오르실 수 있으면 문제 바로 풀어보실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좀 이따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 상황이라는 거가 구성원들의 준비 수준에 따라 상황이 달라요. 구성원들의 성숙도라고 합니다. 그 성숙도는 구성원들의 능력, 구성원들의 동기에 따라서 성숙도는 달라요. 능력도 충만해. 동기나 자신감도 굉장히 많아. 그러면 성숙도는 굉장히 높아요. 가장 낮은 단계는 능력도 없고 동기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능력은 낮은데 이제 일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동기나 자신감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능력은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일을 오래 했나 봐. 동기나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 이게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이니까 모두 높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원들의 능력,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동기, 요 두 개를 가지고 이 상황이라는 거, 성숙도를 보았고, 이 상황에 맞게끔, 구성원들의 성숙도에 맞게끔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은 따로 있다. 각각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X축에는 비슷해요. 구조 중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다 그죠? 생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지시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하였고요. Y축에서는 지원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리더의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고 요 S1, S2, S3, S4 네 가지의 리더십 유형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가장 높은 성숙도를 가진 구성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4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성원들은 예를 들면 대학생으로 치면 4학년이에요. 그리고 간호사로 치면은 수선생님이에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계속 명령하고 지시적인 행동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대학교 4학년쯤 되면 이런 생각하죠. 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반발하겠죠. 그리고 수선생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하나 일을 다 지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나 무시하는 거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리더십의 유형은 위임형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디어 내고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생산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리더십의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S1 리더십 볼까요? 지시형 리더십이다 라고 봅니다. 능력도 떨어지고요. 동기나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요. 우리 신규 간호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학생 1학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은 지시형 리더십이에요. 지시형 리더십.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놀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고 생산성,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은 해야 돼요. 능력도 떨어지고 동기나 자신감도 떨어지지만 일은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이 일 오늘 이까지만 하세요. 오늘 오전에는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리더십의 유형이 바로 지시형 리더십이다.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S1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S1이 뭐야? S1은 높은 지시적인 행동, 낮은 지원적인 행동을 하는 유형이 S1이에요. S2 볼게요. 일단 S2는 뭐지? S2는 높은 지원적인 행동, 높은 지시적인 행동 모두 높아요. 이런 리더십의 유형은 능력은 부족한데 동기나 자신감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잘 형성을 하여서 과업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잘 설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시하는 것보다는 알려줘서 설득을 하고 이런 교육을 받으면 너에게 더 좋을 거야 라고 설득을 하는 리더십의 유형이 적합한 거죠. 이 설득형의 리더십이 뭔지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도 알아야 돼요. 높은 지시적인 행동, 높은 지원적인 행동을 하는구나.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은 있는데 이제 동기나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이제 일하기 싫나 봐. 이럴 때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은 참여형 리더십의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일을 하는데 업무할 때 참여를 시켜요. 너 이리 와봐. 우리 오늘 이거 해야 되거든 하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지시적인 행동은 좀 낮추고 스스로 동기부여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하도록 참여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대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 스타일이 참여형 리더십의 유형인 거죠. 그래서 지시적인 행동은 안 하죠. 낮아요. 낮지만 높은 지원적인 행동을 한다. 참여를 시켜서 구성원들을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구성원들의 성숙 수준이라는 것이 능력은 뛰어나나 동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거 다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성숙도를 가진 사람에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한 것처럼 위임형 리더십인데 위임형 리더십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지시적인 행동은 안 하고 지원적인 행동도 안 하는 알아서 해라. 네, 이런 것들이 위임형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네 가지 리더십의 유형이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지만 지시적인 정도, 지원적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 적합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쉬와 블렌차드 이론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리더가 업무를 지시하기보다는
지시를 안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아, 지시적인 행동은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시하기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이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이론에 따라서는 어떠한 리더십 유형인가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시적인 행동은 낮은데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중요시 여긴대. 그럼 지원적인 행동은 높다, 그지? 그럼 바로 아, 참여형 리더십이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성원의 성숙도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리더십의 유형이 어떤가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바로 한 편에다가 이렇게 성숙도 라인, 고, 저 이렇게 그리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그립니다. 그리고 이 X축에는 지시적인 행동, 그리고 Y축에는 지원적인 행동 이렇게 딱 쓰셔가지고 딱 4가지 유형을 구분하시는 것을 먼저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바로 문제 풀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 문제집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보겠습니다. 이제는 현대 리더십이에요. 현대 리더십은 유형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이 사회가 변하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요구되는 여러 가지 리더십의 유형들이 있고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하는 지금 이 와중에도 연구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2가지를 배우는 이유는 비교되어서 공부할 수 있고 문제에 비교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17년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2개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거는 일단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보상을 줌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구성원의 성과에 대해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보상을 거래함으로 인해서 발휘되는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 효과라는 게 보상을 주는 거, 이거는 그 리더십 발휘하는데 그 효과가 단기적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이다, 단기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기들한테 많이 쓰는 거예요. 쿵쿵 뛰면 안 돼요. 잘했어. 엄마가 사탕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울지마. 엄마가 사탕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울지마, 사탕 줄게. 사탕 다 먹을 때까지는 그게 통하는데 다 먹고 나면 또 울죠.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시야다. 성과에는 원하는 거, 예를 들면 보상, 휴가, 자유시간 이런 것들이 성과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리더십은 일상을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네, 좋지만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거나 혹은 그 조직에서 그 이상의 변화를 원할 때에는 이러한 리더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게 변혁적인 리더십이에요. 일단 거래적 리더십 먼저 보시면은 단기적인 관점이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이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발휘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예외 관리를 둬서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보상을 받지 못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게 만드는 리더십의 유형이 거래적인 리더십 유형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거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구성원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지적 자극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고무적인 동기부여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생산성을 창출해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카리스마 측면 먼저 볼까요? 카리스마 측면은 카리스마 있다 라고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카리스마 있게 현 상황보다 우리 더 잘할 수 있어, 현 상황보다 더 높은, 더 잘할 수 있어, 더 뛰어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요. 조금 더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 카리스마예요. 개별적인 배려는 구성원들에게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구성원 스스로 욕구를 확인하고 또 스스로가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그 리더십의 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적 자극 요인이라는 것은 좀 더 창의적인 관점에서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리더십이고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라면은 그 문제를 인식하여서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리더십의 요인, 지적 자극입니다. 영감적 동기부여, 고무적 동기부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성원이랑 같이 공유하는 비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함께 노력하는 리더의 요인이 영감적 동기부여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이 4가지 구성 요인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리더십이 발휘될 때 조금 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각각의 이런 요인들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혁적 리더의 특성은 이렇게 물어볼 때 거래적 리더십의 내용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보기에 나온다라는 거죠. 1번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성과 보상을 연계한다. 아니죠. 이건 거래적 리더십. 2번 거래 이익에 관심을 가진다. 기존의 합리적인 틀을 강조한다. 조직의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것들은 다 거래적 리더십 얘기하는 거다. 그죠? 나머지 보기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진다. 그쵸? 개별적 관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을 설명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간섭한다. 영감적인 동기, 개별적인 배려, 지적 자극 등의 특징을 가진다. 구성원이 규칙과 관례를 따르도록 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 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성과를 이끌어낸다. 네, 우리 여기에서 영감적 동기, 개별적인 배려, 지적 자극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변혁적인 리더십이다. 이거 바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적 리더십을 알아야지 두 개 비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